안녕하세요. 위잘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작가 공간으로 네이버 역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분, 미모의 작가분이 지금 와 계신데요. 저희 소개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네. 그리고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낌없이 감탄하고 열렬히 표현하는 기록친구 린이라고 합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게 주옥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아낌없이 네. 감탄하고 열렬히 표현하는 오. 기록친구 린이라고 합니다. 우와. 거기에 린이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아까 궁금했었는데. 린이는요, 그 남편이 저를 불렀던 제가 애칭? 연애할 때 뭐 나름 귀여웠었는지 어린이라고 불렀었는데 제가 인스타랑 그 작가 이름을 고민할 때 마땅히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어린이라고 쓸 수는 없고 그냥 어를 빼고 린이라고. 그런 뜻이 있었구나. 네네네. 근데 그 어린이란 말에 아까 아낌없이 네. 감탄한다는 네네네. 그거와 무언가 표현을 한다는 그게 네. 같이 맥이 닿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네네. 제가 사실은 그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네. 네, 아이들하고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처럼 그 시선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 아이들은 좀 사소한 것에 되게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많이 배웠던 그러다 보니까 좀 저의 삶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작고 사소한 것들에 감탄하고 또 그거를 열렬히 표현하면서 행복하게 살자가 제 삶의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그런 수식어를 좀 삶의 신조처럼 어디를 가든 좀 붙여서. 네. 근데 너무 멋지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남편이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확신은 못하지만 저는 좀 네. 자신 있게. 지금 표정에도 벌써 약간 그런 맑고 밝은 에너지가 오늘 두 분 다 근자감으로 똘똘 뭉치신 분들이시네요. 그 너무 좋아 보여요. 결이 비슷해서. 네. 그래서 친해지셨다고 아까 인친 얘기 잠깐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네네.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 결이 같은 사람은 같이 있어도 그 공명하잖아요. 뭔가 네, 에너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편하고 좋을 것 같기도 네네네. 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작가 공간이니까 네. 글 쓴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네네. 글을 처음 써야 되겠다 생각해 보신 게 언제세요? 저는 그 글의 기억에, 그러니까 언제부터 글을 좋아했는지를 하고 보면, 그렇게 기억을 파고 들어가고 보면 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전이네요. 저희 아빠가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불조심, 그 초등학교에 막 과학경 시대에 네. 포스터 경시 과학상자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불조심 글짓기를 했는데 그때 20매 내외로 쓰는 거였는데 제가 18장을 썼었던 것 같아요. 우와. 근데 사실 그 완성도보다는 네. 그걸 썼을 때 저희 아빠가 해주신 칭찬이 있었어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나이에 원고지에 18장의 너의 생각을 쓴다는 거는 생각보다 대단한 일이라고 맞아요. 칭찬해 주셨고 항상 네. 저의 글에 대한 그 칭찬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닭이 나는 걸 처음 보고 놀라가지고 닭이 날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일기를 3장인가 썼던 기억이 있는데 아빠가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그때 썼던 일기가 너무 재밌었다. 그러니까 저희 글에 대한 피드백을 항상 그러니까 다른 건 욕을 먹어도 와. 좀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그러니까 리액션? 네. 아빠의 칭찬을 받다 보니까 그냥 나는 그림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것보다는 글로 뭔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편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은 늘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어릴 때는 사실 부모님이 나의 우주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우주가 칭찬을 해주다니 네네네. 진짜 세상 다 가진 느낌이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도 뭔가 그런 아이들의 세상을 네. 제 언어로 학부모님들께 전달해드리는 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지. 항상 피드백을 뭘 써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피드백을 써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육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20대 때는
막 이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 오. 유아교육 전문가인데 육아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 그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좀 가치를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방법이 글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육아서를 엄청 읽고 제 생각처럼 교실의 얘기와 녹여내서 이렇게 약간 러브레터처럼 오. 막 이렇게 보내는 것도 해보고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독자가 있다라는 건 되게 행복한 거구나. 그냥 내가 좋아서 일기를 쓰고 그냥 나 혼자 좋아서 쓰는 글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네. 누군가 내 글을 보고 공감해 준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좀 그때 아빠의 반응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아빠분 좀 한번 모셔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빠가 아쉽게도 지금은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네. 근데 너무 큰 유산을 저한테 남겨주고 맞네요. 가셔가지고 네네 감사한 마음으로 되게 좀 선물 같아요. 사실 다음 주가 저희 아빠 기일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오디오 클립을 녹음하면서 아빠가 해준 그런 글에 대한 칭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감사하고 네. 그러네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를 딸에게 주셨네요. 네, 맞아요. 너무 멋진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도 아마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네. 항상 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아빠를 보면서. 아빠, 네, 그러네요. 학부모들에게 피드백을 그냥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꺼이 책을 읽고 나의 걸 철학을 녹여내서 그거를 무슨 레터 발행하듯이 네. 했다는 것도 대단한 열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하다 지치는데 보통. 내일 하기도 바쁘잖아요. 교구, 다음 날 거 교구 정리하기도 바쁜데. 근데 네. 그걸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열정인데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업에 정의를 저는 그렇게 내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아이들과 교실에서 지내는 시간도 너무 소중하지만, 부모가 처음인 분들에게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뭔가 교육적인 의미와 그런 사소한 곳에서 오는 감동 같은 것들을 부모들보다 사실 제가 더 아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근데 그 의미를 부모들은 익숙해서 알지 못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놓치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게 교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너무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할 때 행복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한테 가치를 공감시킬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하고 공유하는 일 그런 거에 좀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아이들하고 교실에서 지내는 시간도 물론 행복했지만 그런 어른들과 네. 그런 모습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소통하는 시간도 저한테는 되게 큰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게 지금 글을 쓰셔야 되는 분인데 네. 그 글감이 이미 아카이브에 엄청난 글감들이 아이들의 그 모습 하나하나 하며 그 부모들의 어떤 모습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저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좋은 모습은 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네. 애들이 이제 재활용품으로 만들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6살, 만 4세 아이들 둘이서 그 맥주 뚜껑으로 그 자동차 바퀴를 만들고 있었는데 야, 너네 엄마는 이거 캔으로 먹어, 병으로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카스 먹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상호를 얘기했거든요. 그럼요. 괜찮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뭐 엄마 아빠 뭐 말 싸움 하신 얘기 뭐 기타 등등 제가 알지 않고 싶은 일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진짜 보이는 그대로 보고 믿고 생각하는구나. 맞아. 그래서 이제 제 모습을 제 모습을 또 집에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본보기가 되는 어른이 되어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들으면서 네. 언어를 굉장히 찰지게 쓰세요. 아, 그래요? 아, 모르셨구나. 어떤 그 표현들이 네. 조금 다르세요. 아, 그래요? 네. 뭔가 적절한 곳에 적절한 언어가 탁 갖다 붙는 탁분 느낌? 김은숙 작가인가요? 보면은 가끔가다 그 대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탁
탁 던지는 어느 김수현 작가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세요, 작가님한테? 아마 글을 쓰실 때 그게 묻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생일인가요? 저 느낌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어서 네. 그런 게 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부러워요. 저의 장점을 발견하고 가는. 그러니까 그런 아마도 네. 그 학부모분들한테 글을 쓰실 때도 그 느낌이 살아서 더 느낌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제가 쓰면 네. 황무지의 사막 느낌 건조하게 쫙 나가거든요. 그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제가 네.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지만 제가 독자가 아니니까. 네. 근데 저는 글을 쓸 때 또 그 부분을 좀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 스토리가 그 교실에서든 제가 경험한 거든 눈에 그게 그려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전문 작가님들처럼 막 화려한 어휘와 뭐 수려한 문장 실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들었을 때 그냥 힐링했다.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좀 그런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글을 쓰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게 말씀하시는 게 글로 거의 옮겨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글을 보진 못했지만 그 느낌이 그대로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말하듯이 그러니까 왜 노래할 때 말하듯이 노래하라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작가님 글을 찾아 읽어보고 싶네요. 제가 미리 안 읽어보고 온 게 참, 네, 그러네요. 잘하셨어요. 미리 안 읽어보신 게. 읽어보고 싶어. 그러면 원래 글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쓰셨으니 그 아버지의 지지로 그렇게 쓰셨고 또 교사 일을 하면서도 학부모들에게 뭔가 이렇게 글을 쓰셨고 근데 그 글들이 내가 작가의 글하고는 좀 느낌이 달랐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은 어떤 시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둔 지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일을 그만두신 상태세요? 네네. 왜냐하면 임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시험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 병원 스케줄에 제 스케줄을 일하면서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2번 유산을 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임신을 해서 임산부야. 그러면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 내가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될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육아를 하고 있으면 엄마라는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코로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온전히 저의 내면에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 말고 다 잘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뭐 다 저 말고 임신도 잘 되고 출산도 잘 그럴 때 꼭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아졌을 때 그냥 너무도 간절하게 직함이 없는 내 이름 앞에 뭔가를 붙이고 싶었어요. 수식어를. 근데 제가 돈을 들이지 않고 제가 가진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게 글쓰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브런치 작가였는데 브런치 작가를 제가 예전에 한번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 교사 생활을 할 때 애들 얘기로 써보려고 했는데 광탈했어요 한번. 아까 효진님은 사수했는데 저는 재수해서 붙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한 줄기 빛 같은 너 그래도 뭔가 하면서 살고 있어. 너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좀 희망을 줬던 그런 거였어요 저한테는. 와. 그런데 이미 그걸 다 갖고 있었어. 이미 많이 해봤던 거야. 그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아쉬웠던 건
저 나름의 그런 글쓰기로 했던 게 그것들도 다 콘텐츠였는데 맞아요. 이 아카이빙을 제대로 안 해놓은 거예요. 그 여기저기 흩뿌려지고 뭔가 하기는 계속 했는데 수거하러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씩 채굴하듯이. 네, 그래서 네. 뭐 블로그도 여차하다가 뭐 아이디 바꾸고 막 이러면은 또 뭐 이렇게 한 곳에 모여지지 않는 느낌? 맞아요. 근데 이제 브런치를 하면서 아직 많은 글을 쓰진 않았지만 그 공간 안에 뭔가 제 세상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브런치 작가를 하면서 모든 게 지금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인스타도 그렇고 네. 제가 지금 그런 예전에 하던 직업이 아닌 새로 뭔가 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직업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도 브런치 작가여서 저는 사실 그 브런치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새로운 인생 세팅을 딱 해주는 네, 계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씩 한 발씩 탐험하는 느낌으로 네, 맞아요. 가고 계시는구나. 그럼 지금 이렇게 뭔가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고 나서 좋은 것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블로그에 막 이렇게 끄적이고 할 때는 네. 그러니까 독자를 생각하는 글쓰기보다는 그냥 저의 그냥 일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글을 쓰다가 네. 브런치 글을 쓰려고 하니까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읽었으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글을 누군가 읽었을 때 영향력을 생각하게 되니까 뭐 단점이라고 하면 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이런 얘기를 써도 되나 뭐 맞아, 이런 맞아.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게 있기는 한데 그냥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이런 글이라는 콘텐츠로 쌓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수다 떨거나 네. 뭐 가서 하소연하거나 누군가한테 아니면 뭐 다른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뭔가 감정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뭐 해소라기보다는 잠시 있는 거죠. 네. 근데 글을 쓴다는 것은 어쨌든 제 세상을 제 마음을 어떤 글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치유가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뭐 글쓰기 책 같은 거 보면은 막 치유의 글쓰기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이론적인 얘기였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죠. 진짜더라고요.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글쓰기를 원래 하고 있었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나의 어떤 새로운 부캐? 뭔가 내 자체의 어떤 인격을 대신해주는 걸로서 생각이 되는 거가 브런치 작가로서 딱 자리매김하니까 완전 글 쓰는 느낌이 달라지셨다는 맞아요. 거네요. 네. 지금 이렇게 글을 쓰시는 소재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는 기록에 관한 걸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8월 달에 제가 하고 싶은 주제가 축구에 관한. 네네. 안 그래도 좀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아니 그걸로 만나셨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걸로 만나서 사실 축구가 저한테 가져다준 선물도 되게 많아요. 인연들도 만나게 해줬고 제가 그 인스타에서 같이 기록 생활을 이어가는 친구들을 기록 친구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기록 친구들 중에 남자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요. 남자분들이. 네. 근데 리버풀 팬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리버풀 팬 분께서 너무 이제 광팬이시다 보니까 그런 해외 축구 그 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티켓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월드컵 때 저를 초대해 주시기로 해가지고 같이 가서 보는 날을 꿈꾸면서. 와. 네. 월드컵이 언제죠? 올해인가요? 올해요, 올해. 올해인가요? 네네네. 어디서 하죠? 아는 게 없네. 갑자기 카타르 월드컵. 카타르군요. 네네네. 우와.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는 뭐 인사이드 킥 정도는 하고요. 근데 이제 막 드리블을 하거나 막 이런 전문 기술을 구사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보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보고 그 축구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 팬이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제가 그 축구 경기를 새벽에 일어나서 라이브로 보거든요. 그거 3년째 하고 있어요. 열정이시다. 네. 그 정도 진짜 좋아하시는 건데. 네, 3년째. 네. 왜냐면 그게 유럽 축구는 시간대가 저희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시 하면 너무 땡큐고 보통은 새벽 3시 반, 4시, 뭐 4시 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열정이죠. 미라클몬이 절대 못하는데 그 남편이 저를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는 뭐하냐 이 시간에. 그래서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네. 축구가 팀 스포츠잖아요. 그쵸. 네. 왜 인생이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인생 있죠. 있죠. 저희도 아는 분이 한 분 축구 팬이 있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을 좀 저에게 소개시켜주세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안 그래도 컨텐츠 중에 이 덕통담이란 컨텐츠가 있는데 거기서 어찌나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든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은 저 같은 분을 만나야 대화가 이어지는데.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분들 모아가지고 뭐 좀 해보려는 생각을 안 그래도 했었거든요. 그러세요? 울산과 지금 경기도에 한 분이 계신데. 계십니다. 어떤 네. 게 그렇게 팀 스포츠의 매력으로 와닿으세요? 제가 이번에 그 손흥민 선수가 골든부츠를 받았잖아요. 그 아시아 최초 되게 모르시는 표정으로 쳐다보시죠.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저는 팔로우하는 건 아니어서. 네네. 네. 그 프리미어 축구, 그러니까 거기는 보통 외국인들이 유럽인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을 받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받았나요? 득점왕이 된 거예요? 네네네. 실로 대단한 일인데 그 과정이 너무 극적이었어요. 마지막 경기, 둘 다 남은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이제 공동 1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손흥민 선수도 넣었는데 그 그쪽도 경쟁하는 넣었구나. 한 사람 넣은 거예요. 그래도 손흥민 선수 또 이제 서로 넣어야 돼, 한 골을 더 넣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팀원들이 어떻게든 손흥민 선수를 그 받게 해주고 위해서. 싶어서 그게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보이겠더라고요. 근데 그 골을 넣었을 때 그 팀원들이 자기 일처럼 막 만세를 부르고 와. 축하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너는 득점왕이 될 거야. 뭐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런 그런 후일담 같은 기사를 봤는데 진짜 이런 게 인생이지. 나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뭔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저는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혼자가 아닌 팀이어야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록들. 팀이어야만 같이, 그러니까 팀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축구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참 그거를 교수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대학원 다닐 때 네. 저희 여기서. 랩이 축구를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교수님이 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께,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분께 패스 넣어드려야죠. 그리고 그 골키퍼도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헐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골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봐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안 그 되죠. 절대 그런 느낌 들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건 또 팀워크하고 다른 느낌인데 어쨌든 간에 참 저희는 그렇죠. 여기서 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셨었나 봐요. 많이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그 완전히 네. 같은 뭐라 그러나 그분을 네. 돕는 이유가 다른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들 곁에 있고 싶고 나도 기꺼이 누군가를 저렇게 위에서 대가 없이 그냥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내가 그동안 봐왔던 축구 그 경기 안에서 좀 나름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그런 부분들을 제 삶에서 느끼는 부분들하고 엮어서 에세이처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다. 네. 선수는 손흥민 때문에 좋아하셨지만 네. 그래도 축구 계속 보시면서 좋아하는 포지션이 어디세요? 다양한데요. 네. 역시 공격수죠. 축구는 공격인데 뭐랄까 그냥 그 순간순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수비를 해내는 분들을 볼 때는 또 그 선수들을 볼 때 너무 막 감탄을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팀 스포츠의 매력은 그거인 것 같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주는 그러니까 맞아. 공격을 못할 때는 그러니까 수비수가 막지 못할 때는 네. 공격수도 뛰어가서 같이 맞아요. 수비를 하거든요. 그쵸, 그쵸. 아니면 그 공격과 수비에서 다 막혔을 때는 골키퍼가 활동을 또 잘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 그 포지션에서 다른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스포츠? 네. 그리고 공 하나만 보고 10대 명이 뛰어다니잖아요. 10대 명이 아니죠. 양쪽 합치면 심판도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부심이랑 합치면 막 20대 명이 뛰어다니니까 그리고 그걸 보면서 열광하는 수십만 명의 관중들을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메시 경기를 신혼여행 갔다가 운 좋게 직관을 해가지고 어디서 보셨어요? 바르셀로나 캄프누 경기장에서 봤는데 저는 진짜 뜨거웠겠다. 그렇게 경기 시간에는 축구를 일어나서 봐야 된다는 걸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앉질 않죠? 앉질 않고 뭐 행위 하나하나에 막 그 이탈리아 분들
열정적이죠. 스페인분들 열정적이죠. 막 그쵸. 손 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감탄했어요. 뭔가를 이렇게 열렬히 눈치 보지 않고 맞아. 왜 저희 축구 볼 때도 막 갑자기 소리 지르다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보면은 괜히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신혼여행 때 갔다가 좀 축구가 매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런 관심을 갖고 보니까 글쓰기도 좀 그런 쪽으로 하고 싶더라고요. 좋죠. 네네네. 저희 아시는 여기서 인터뷰하셨던 작가분이 네. 처음에는 수필 형태로 글을 쓰셔서 등단을 네. 하셨고 네. 두 번째 책은 그분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쪽으로 책을 두 번째 책을 쓰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서 저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데 어쨌든 출판사에서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네. 대중의 욕구도 맞춰주면서 당신이 쓰시고 싶은 글도 쓰고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은퇴하기 전에 그 네임밸류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좀 목표를 해볼까 싶기도 한데 좋네요. 목표가 아직은 잘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감동의 어떤 순간들을 포착해서 그것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인생과 연결을 짓는다는 게 네. 그게 그 삶 자체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고 네. 그 안에서 뭔가 서로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하신다는 거와 연결이 되네요. 네. 연결이 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만나게 되신 지금은 어린이라고 부르다가 축구를 보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분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소개로 만났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죠. 이게 뭔가 남편이 표현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니까. 진짜요? 네. 그건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들었는데 관심은 있기는 했는데 그 약간 너무 막 이러니까 너무 쳐다보고 막 이러니까 좀 저게 관심이 많나 그냥 뭐지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넘어갔죠 제가. 제 남편은 약간 불도저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든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긴 했지만 사귄 지 한 달 만에 저한테 자기네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사실 30대가 돼서 남자친구 집에 부모님을 뵈러 간다는 거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건 박자는 얘기니까. 박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처음에 몇 번은. 약간 그런 식인 거죠. 제 남편 고향이 단양인데, 뭐, 어디 갔다 단양 갈래? 그건 아니? 알았어. 거의 며칠 있다가도. 어디 갔다가 여기 갔다가 단양 갈까?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남편분은? 제 남편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그러니까 일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을 매우 잘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근성이 사나이라서 그런 거를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되게 나 가야 될 것만 같은. 계속 던지시는구나. 네. 아니면 말고. 근데 그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뵈러 갔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는 진짜 주변 사람들이 벤츠 시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저는 시어머니랑 되게 돈독해요. 돈독하고 아버님과 남편에게서 서로 느끼는 그 힘듦이 같아요. 포인트가. 아버님과 남편이 너무 닮아서 제가 막 하면은 어머니가 더 힘들었던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위로를 받는 그런 관계라서 저희 두 번째 엄마 같은?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브런치에 쓴 글 중에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글이 되게 많아요. 네. 너무 좋다. 그건 축복이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큰 축복이고 양쪽의 엄마에게서 배우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주는 그런 위로와 시어머니가 주는 위로가 그 힘이 다르더라고요. 작가님은 묘를 잘 쓰셨나? 어떻게 양가 부모님을 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만날 잘 수가. 만나셨어요? 제가 덕을 잘 쌓았는지. 와, 이건 진짜. 저희 어머니는 저희 남편한테만 용돈을 주는 것도 마음이 쓰이셔서 항상 저한테도 몰래 같이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귀하다는 말을 늘 해주세요. 너 리니 귀한 줄 알아라. 리니도
귀한 집 자식이니까 와서 이런 거 고생시키고 잔소리 하지 말고 그만하라고 막 제 남편한테 오히려 와.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 뭐 이런 얘기 한 적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늘 질문을 하셨지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뭐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뭐 돈은 얼마를 버는지 이런 거 단 한 번도 저를 통해서 물어보신 적 없고 남편에게도 사실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물어보니까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자체를 귀하게 대하시는 네. 분이네요. 네네네. 아, 정말 좋으시다. 그래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처음에 그 브런치 작가 합격한 얘기도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글로 합격했어요. 우와. 네. 알려드렸나요? 알려드렸죠.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얼마나 좋으실까. 며느리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잘해줘도 고마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 며느리는 이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외동 아들이어서 제가 좀 딸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아들 있는 집은 좀 약간 무뚝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어머님이 많이 외로우시고 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대가 없이 주는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서로에게 있는 것 같아요. 감동이다. 학부모님들한테 글을 쓰시던 거를 시어머니한테 글을 써서 드린 거나 다름이 없네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기록하는 거 좋아하세요. 어머! 어머니도 데뷔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양지사 다이어리라고 로고가 그 연도 로고가 크게 박혀 있는 다이어리가 있어요. 네. 네네. 알죠. 2016년 다이어리에 2022년 일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2년 다이어리를 사서 버킷리스트라고 써진 종이에 저희 어머니 성함이 박경자 숙자시거든요. 네. 그래서 경숙이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첫 번째 린이랑 여행 가기 이렇게 써가지고 어머니 거 채우라고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은 좀 그런 기록이나 글에 관한 소통이 되는 그런 사이라서 되게 감사하죠. 되게 감사한 일이죠. 기록하는 걸 원래 좋아하셨어요? 네, 원래 좋아했어요. 언제부터 기억이 나세요? 이것도 아빠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빠랑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대화로 이렇게 딸한테 멋쩍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좀 못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마음을 편지로 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왜 어릴 때 그 책상에 까는 깔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깔아놓으면 아빠가 그 밑에 편지를 써놓고 제가 그걸 확인하고 답장을 쓰고 넣고 가면 또 아빠가 그걸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그걸 열어보는 재미가. 아빠가 오늘 뭐라고 썼을까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야, 그거를 참 저는 딸이랑 이상하게 했네요. 어떻게 했어요? 대학 입시할 때 유학을 갔었거든요. 네네네. 수필을 써서 에세이를 써서 내야 되는데 밤새 야행성이에요. 네. 밤새 써놓고 둬요. 출력해서 둬요. 그럼 제가 나가면서 그걸 들고 나가요. 보다가 체크해가지고 이런 거 이래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네.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얘가 네. 그 다음에 받아서 다시 수정하고 아침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에세이 그러니까요. 수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훨씬 너무 아까도 다르죠. 그렇지만 축구도 그랬지만 지금도 네.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그러면 질적으로 다르죠.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게요. 그 아버님은 거기에 무슨 얘기를 정말 약간 문학 소년 같은 네. 느낌이셨나 봐요. 갖고 계시죠. 근데 그게 이사 가면서 그때는 그런 기록의 소중함을 몰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친구들이 줬던 편지 막 이런 건 다 있는데 네. 아빠가 그래서 저 너무 그리워요. 그 아빠의 필체와 아빠의 글씨가 그러니까. 너무 부럽고 근데 이게 약간 유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저희 친할아버지가 항상 그 국어사전과 한자사전과 갱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계셨어요. 오, 진짜요? 필사하시는 게 취미셔가지고. 어머. 근데 그런 그런 아버님을 보고 저희 아빠는 또 항상 뭔가 쓰고 끄적이시는 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와, 이거 갑자기 그 국어사전과 한자사전과 갱지 얘기하니까 아구타 크리스토프가 생각나면서 그분이 국경을 넘을 때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국경을 넘을 때 아기 4개월 된 갓난아기와 우유병 개 거와 나머지 한 보따리가 사전이었대요. 그 위급한 상황에 사전을 들고 갔대. 너무 필요해. 너무 필요한.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명줄인 거야.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그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그 풍경이 아직도 좀 생생해요. 그 갱지는 왜 만년필로 글씨를 쓰면 이렇게 말리잖아요. 종이가 잉크가 무거우니까 그 종이의 느낌과 그 사전이 낡아서 낡았는데 갖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손때 묻어서. 네, 손때 묻는 느낌. 네. 그게 아직도 할아버지 책상 위치랑 그 풍경이 아직도 저는 좀 생각나요. 그래서 괜히 앉으면 그때는 만년필 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막 지금은 잉크가 내재되어 있는 만년필들이 나오지만 그때는 이제 잉크를 찍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때 그 시절. 엄청 흘려갖고 할아버지도 혼나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대로 이렇게 밀려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어떤 기록의 퀄리티와는 상관없이 그냥 뭔가 끄적이고 남긴다는 것에 대한 가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뵀을 때 네. 그 아이들 가르쳤던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있으신데 네. 한복 딱 입으시고 다도하면서 치시면 최고이실 거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제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실지. 저는 그쪽 아니에요. 아니 그 동양화 좋은 게 나는 치고 나면 옆에 글을 쓰잖아요. 네네네. 그 느낌이 굉장히 어울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근데 거예요. 또 촉이 좋으신 게 제가 서예를 했었어요. 진짜 잘 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글씨 관련된 뭔가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까 엄마한테 서예학원 보내달라고 해서 그런 궁서체 써보는 것도 좋아했었고 어른이 돼서는 캘리그라피가 한참 유행일 때 원데이 클래스를 가서 한번 이제 배웠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펜 사서 끄적여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저한테 다른 직업을 가져다 줄 줄 몰랐죠. 네. 그러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아이를 준비하면서 네. 작가를 계속 하시는 게 지금의 정체성이신 건가요? 작가는 부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제가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를 축구팬? 소개할 때 노노 그것도 그냥 취미 생활이니까. 그것도 부캐죠. 네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덕질. 네네. 그건데 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네. 그 콘텐츠 주제가 저는 나에 관한 기록, 나를 둘러싼 것들에 대한 기록인데 네. 처음에는 기록을 아카이빙 하려고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별 기대 없이. 근데 네.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니까 그때 막 마음이 막 바닥이었을 때라서. 그래서 근데 좋아요를 눌러주고 막 글씨가 예쁘다는 피드백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이제 반응을 해주면 더 이렇게 뭔가 그쵸. 해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만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게 뭘까, 해볼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우와. 근데 되게 단기간에 늘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는 건지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네. 콘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그러니까 수입으로 연결되는 것도 되고 와. 그래서 그런 글을 쓰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싶은 것도 있죠. 브런치. 네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글을 쓰고 왔는데 기록하며 생각한 것들이라고 매거진을 만들어서 네. 그런 기록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기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지 제가 느낀 것들을 좀 하나씩 써보려고 글을 쓰고 있어요. 좋다. 네. 인스타 쪽에 그럼 올리시는 건 캘리그라피 중심으로 캘리그라피는 아니고요. 네. 제가 블렛 저널이라는 다이어리를 쓰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 다이어리는 이렇게 양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각자의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각자의 다른 삶을 누군가가 자기 삶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다이어리에 쓰려고 하니 안 써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새 다이어리를 사지만 몇 장 못 채우고 안 쓰고 그러다 다시 써야겠다 생각해 새 노트를 사고 맞아. 그게 한 2-3번 반복되면 또 새해가 오거든요. 근데 저는 블렛 저널이라는 걸 쓰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분이 만드는 그런 그 다이어리 기록 시스템인데 네. 도트 무늬밖에 없어요. 노트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가이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그냥 온전히 네가 사용자가 하고 싶은 대로 기록을 해보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전자책도 쓸 만큼 애정이 있어요. 오. 그래서 그 블랙저널 관련해서 혹은 기록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록이 큰 범주고요. 그 안에 다양한 주제로 저도 의미가 있고 저를 팔로우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콘텐츠를 기획을 해서 올리고 있고 기록 친구들이 많이 생겼죠. 와, 멋지다. 멋지다. 오히려 그 무언가 아이를 위해서 네. 내가 내려놓고 휴직을 하게 된 것에서 네. 하나의 문이 닫히니까 다른 문이 확 열리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다른 길이 그러니까 제가 대학 공부해서 10년 먹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또 10년을 해먹고 살려고 하니까 사실 권태로웠거든요. 권태롭고 맞아.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아이들을 어쨌든 돌보는 일인데 내 아이를 다른 곳에 맡겨놓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저는 그게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동료들 중에도 아이를 가정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제일 늦게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을 저희는 알거든요. 혼자 남아있는 그 아이들의 기분을. 네. 그러니까 내 아이를 키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가치가 있지만 네. 아이가 생긴다면 그 삶을 계속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막막한 거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하나씩 해본 것 같아요. 그 인스타 계정도 사실 그 계정이 처음은 아니고 네. 막 인스타 툰도 그려봤다가 다른 계정으로 네네. 뭐 아니면 다른 주제로 또 뭔가 해보는 걸 해봤다가 아까 지금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가끔 떡상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갑자기 팔로워가 늘거나 구독자가 늘면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저 스스로는 사실 떡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저 나름대로 되게 많은 분석을 하고 제 나름의 삶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 결과물이 이제 시너지 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뭔가 지금 성장의 폭이 감사하게도 크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냥 갑자기 운이 좋아서 떴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아마 그 진심은 기록 친구들도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해왔던 그 무언가 길들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네.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라는 걸 네. 충분히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지금 기록으로서 뭔가 새로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삶을 네. 사시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지금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올리는 콘텐츠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네. 그 블랙저널이라는 다이어리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사용자가 쓰고 싶은 주제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네. 그냥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레이아웃도 짜고 아니면 그냥 줄줄 써내려가도 되고 그냥 내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처음에는 이제 나에 대한 기록을 시작했어요. 뭐 셀프 탐구 일지라던가 그러니까 저를 셀프로 탐구해보는 거죠.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뭐 나는 새벽 시간을 사랑한다. 뭐 나는 열정이 금방 타오르지만 금방 꺼진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제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네. 어제는 삶에서 덜어내고 싶은 물건 리스트를 썼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버리는 걸 너무 잘하고 사는 걸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살려고 버리는 느낌으로. 근데 물건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다시 사는 게 이게 어느 순간 환경을 위해서도 뭐 돈을 위해서도 혹은 또 제 생활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고 해야 될 것 같은 물건 리스트를 쓰고 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이 물건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정리를 해봐야 되는지. 근데 그거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을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은 노래 듣기 챌린지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익숙한 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듣던 노래 듣고 맞아. 뭐 멜론 탑백 가끔 듣고 이러잖아요. 근데 네. 안 들어본 취향의 노래를 듣고 싶은데 어떤 노래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스타 기록 그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그 기록 친구들한테 특정한 주제를 주고 예를 들면 뭐 크게 틀어놓고 들어야 되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답변 받은 것들을 제 추천곡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올려서 그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그 플레이리스트로 노래를 들어볼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한 달 동안 30일 동안 30일의 다른 주제를 가지고 했었어요. 매일 한 40곡에서 많게는 120곡 막 이렇게까지 썼던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네. 근데 되게 가치가 있었던 게 의미가 있었던 게
저 같은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같은 노래, 익숙한 것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서 새로운 시도를 어떻게 해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노래 한 곡 새로운 거 들어보는 거는 쉽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해드리니까 이렇게 정리된 걸 보는 맛도 있고 내가 추천한 곡이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저도 그걸 정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그분들이 추천한 노래를 제가 한 곡씩 다 들어봤어요. 우와. 어떤 노래인가. 그러니까 제가 그 멜론 플레이리스트를 지금 보면은 뭐야 이게 무슨 노래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없었을 그런 노래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저는 월간 디깅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깅이라는 말이 네. 어떤 한 주제를 깊게 파는 걸 디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디깅 노트도 따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깅 노트를 보다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네. 나는 한 주제를 뭐 1년 동안 이렇게 막 딥하게 파는 성격은 못 돼서 월간 윤종신처럼 그냥 월에 하나 주제를 정해서 그거 하나는 조금 다른 것보다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저만의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이름이죠. 월간 디깅이라는. 근데 그거를 공유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주제를 하는데 기록 친구들도 해보면 좋겠다. 네. 그런 걸 공유하기도 하는데 7월에, 그러니까 1월 달 주제는 축구였어요. 그래서 축구를 마냥 보다가 전술도 공부해보고 뭐 그런 감독들도 괜히 유튜브 영상 찾아보고 그러니까 안 해본 걸 해보는 거죠. 근데 7월의 주제는 매일 새로운 거 하기였어요. 작고 소소하지만 매일 새로운 거 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카페에 가면 맨날 시키는 음료만 먹잖아요. 우리는 다른 음료 시켜보기. 그리고 밥 혼자 먹을 때 핸드폰 보지 않기. 이런 거. 그리고 차 이동할 때 창밖 풍경 바라보기. 뭐 이런 작고 소소하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하지 않는 것들을 해봤죠. 그래서 그거를 1일부터 31일까지 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콘텐츠로 올리고 또 해보실 수 있게. 네네. 그렇게. 그런 다양한 그러니까 주제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기록이란 주제로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정말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렇게 샘솟죠? 이게요. 저는 네. 직업을 잘 택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툭툭 던진 그 아이들의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감동의 순간, 감탄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함께하면서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건 내 고정관념이 이 아이들을 재단할까봐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기성세대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근데 기성세대의 사고 방식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아이들의 생각을 가둘까봐 그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노력했던 거는 트렌드를 좀 공부해 보는 거. 그냥 뭐 이렇게 제대로 뭐 각 잡고 하는 공부는 아니어도 네네. 그냥 관심을 가지고 좀 이슈들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뭐 책 같은 거 읽을 때도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으면 남 얘기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교실에 적용했어요. 뭐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건희 뭐 자서전을 읽었어. 내가 이건희는 아니지만 교실을 경영하는 사람은 저잖아요. 그러면 이건희가 그런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마인드를 우리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뭘까를 그 책에서 쓴 주제를 제 아이디어를 녹여서 뭔가 교실에서 프로젝트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좀 약간 기획하고 그거를 한번 해보고 다른 걸로 또 응용을 해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지금 오만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애프터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지금도 그냥 순삭됐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또 넋놓고 들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재밌겠다. 살아가는 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록하면서 느끼는 그 충만감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하면서 와 부럽다 이러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리니님 이따 끝나고 좀 배워가지고 하나씩 좀 적용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드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